노벨상을 받았다. 나 정발장인 줄 알았어. 그러면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니야. 혁명. 나도 혁명이지. 강남스. 독서를 네. 우와. 이런 분들이 위대한 거는요. 에디슨은 처음에 엄청 열등하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독서를 계속 권유를 해서 나중에는 도서관 하나의 분량의 책을 다 읽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패러데이 전기 시리즈를 읽고 전기를 구상해낸 거고요. 두 번째는 나폴레옹인데요. 나폴레옹도 키가 작아서 놀림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웅전을 입고선 나중에 유럽을 제패하는 꿈을 꾸게 된 거고요. 세 번째는 링컨인데 어릴 적부터 엄청 가난해서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톰소여의 모험, 워싱턴 전기와 같은 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하여튼 노예 해방과 남부 전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과 나중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발명품을 구상해냈냐, 그렇게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책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고도 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요. 이런 것은 언어와 문학뿐만이 아니라 철학, 예술, 법, 언어와 같은 모든 학문을 다 포괄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인문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프랑스어 문학이고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기로 해요. 그냥 프랑스라고 하면 그냥 와인이 유명하고 패션이 유명하고 파리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원자력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지만 세계에서 인류라고 치는 원자력은 바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이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복지정책을 프랑스에서 많이 따오고 있어요. 프랑스는 사회민주주의 제도로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나라예요. 그리고 관광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는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다 피라미드 모형 아시죠? 그래서 그것도 예전 고대 건축뿐만이 아니라 현대 건축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고 비행기 산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그 보잉뿐만이 아니라 에어버스가 여객기 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프랑스 어문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공하고 있는 프랑스 어문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 어문학은 프랑스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 사회, 경제와 특히 프랑스 문학을 심도 있고 전문적이게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 어문학 학과는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왜 다른 나라 학문을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가져와서 왜 배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국제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케벡이나 캐나다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세계 2억 명이 이상이 쓰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 언어이라서 정확한 의사 전달 표현과 그다음 풍부하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나 IMF 같은 경우에도 국제 언어로 영어 다음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도
노벨 문학상을 프랑스 사람이 받았죠. 그 정도로 인문학에서는 정말 권위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예술 문화 분야에서 사용되고 고급화된 언어예요. 그 예술 쪽 하면 거의 모든 단어들이 다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급화된 언어라서 그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하면 아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게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과에서 무엇을 배울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프랑스 어문학이라고 하면 문학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문학이랑 경제, 사회, 문화, 회화까지 커리큘럼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해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한번 볼 건데요. 1학년 때는 문화를 위주로 배우고요. 그리고 회화 문법을 배움으로써 고학년이 들어갈수록 통역을 잘한다든지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문법, 불어 문장 연습, 원어민 회화 같은 종류로 배우고요. 문화를 배우는데 포괄적으로 유럽 사회화 문화라고 해서 유럽 전체 사회화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될수록 문화, 경제, 사회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단편 문화, 영국 미학, 영화론, 작가론, 고급 회화, 언어와 인간같이 그렇게 번역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단편 문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서로서 번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새 영역이라고 했는데 너무 지루하시죠? 그래서 회화 영역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프랑스에 갔는데 프랑스 말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엄청 관심을 갖듯이 프랑스에서 가서도 한 번 이렇게 말을 걸면 굉장한 관심을 받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남성분들은 굉장히 예쁜 여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딱 안녕이라는 단어예요. 봉주가. 근데 봉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들어요. 발음이 안 되면 그냥 봉주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원래 발음은 흡니다. 그래서 흡입니다. 그래서 봉주 호봉이에요. 로빈이죠. 그 다 아시나요? 비정상회담의 프랑스 대표 로빈인데 호봉이라고 해요. 로빈인데 그래서 사바라는 게 괜찮니? 라는 건데 경상도에 거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하다. 약간 사바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도 그냥 사바라고 하면 괜찮아?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주마벨이 나를 소개할 때 내 이름을 주마벨 땡땡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보통 중국인이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좀 싫잖아요. 일본인도 싫잖아요. 그러면 저의 국적을 말해야 돼요. Je suis coréen, coréen이라고 말해야 돼요. Je suis coréen. 근데 프랑스어가 어려운 점이 여성과 남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자예요. 의자는 남자? 의자도 여자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남자예요. 왜요? 그렇게 기준이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예쁜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예쁘다고 해야 되죠? 싸봐. 그래서 여자일 때는 뒤에 벨이라고 해야 돼요. 뒤에 벨. 그리고 남자일 때는 뒤에 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 맥시라는 건 다 아시죠? 감사하다. 그리고 뽕드너스 같은 그런 사랑의 다리를 이렇게 딱 지나갈 때 연인들하고 같이 가면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슈댐.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미제라블 같은 문학
많이 어려우니까 단편 문학 정도로 배우는데요. 그래서 원서로 독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찾고 그러면서 이게 습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분석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독창적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소논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학과마다 과목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회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루이비통 회장이에요. 근데 베개로 이민을 가려 했어요. 그래서 원래 국적을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가려고 했을까요? 세금. 세금. 네, 바로 세금이에요. 바로 세금이 75%예요. 와. 이게 누진세라고 해서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75%를 내라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 75만 원을 내는 거예요. 와. 그러면 25만 원밖에 안 남는 거니까 굉장히 억울해서 도망갈 만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배운 내용을 잘 점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토익 토플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델프 달프가 있습니다. 이런 델프 달프 같은 경우에는 토익 시험과 비슷하게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까지 이렇게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이하게 이런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에서 주관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이런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사립 기관이 다 따로 있어서 여기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 어문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진로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많이 가는 분야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외교 분야, 통역 번역, 기업 일을 문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교 분야인데요. 그 국제적으로 엄청 권위 있는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외교관을 할 때도 그 프랑스어가 거의 이지망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통역 번역 같은 경우에도 그 문학의 해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역 번역 일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솔직히 알리안스 보험 기업이라든지 보험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프랑스계예요. 그래서 그런 프랑스계 기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술 문화 쪽으로 빠져서 공연이나 연극 쪽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스튜어디스들 많이 하죠. 네. 근데 에어프랑스라고 항공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년 기내 통역 승무원을 뽑아요. 그래서 역할은 거기는 프랑스 승무원도 있고 한국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 인천 노선으로 기내 통역 승무원을 뽑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프랑스 승무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분들과 프랑스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어와 한국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서를 불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어 실력이 당연히 좀 약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불어 자격증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 지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을 하는데 토론 면접에서도 불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불어를 하실 줄 아는 능력이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을 또 불어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까지 거쳐서 항공기 승무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게 되잖아요. 아 진짜 인문계열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제일 고민으로 꼽는데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프랑스어과를 하면 아 프랑스를 한번 가봐야지라고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가야 하나라고 고민이 돼서 무리해서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도 어학연수를 프랑스로 1년을 가봤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교환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환학생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저희가 가기도 합니다. 근데 꼭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학생들이 좋은 점이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언어를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교환학생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엄청 울렁증이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이랑 딱 말해라 이러면 못 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울렁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프랑스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때로 모여서 프랑스 친구들을 다 이렇게 단체로 만나면 나 소개를 먼저 해봐라 그러면 다 앞에서 소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떨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친구들하고 좀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 울렁증을 극복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좀 약간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면 실력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불어 특기자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 몇 년을 살거나 그래서 향상된 상태로 오니까 나는 처음 배웠는데 걔네들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학과 과정에서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학생들의 1학년 과정에 보내지 않고 2학년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1학년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공평함을 좀 더 덜 느낄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해주는 거고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은 프랑스 어문학과는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문학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진로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길인데 그래도 다양합니다. 일단 학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고 그 다음에 언어를 일단 하나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이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프랑스어 말을 한다, 중국어 말을 한다 하는 점에서 기업 입장이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문학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어떤 자신이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그 다음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언어만으로는 사실 취업이 되거나 이렇게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왜냐면 아까 보시면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전기전공학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덜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고 좀 나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 동화로서 다 읽어보셨죠? 어린이들한테 조금 어려운 동화이기도 한데 별은 왜 빛날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 자신의 별을 찾을 수 있도록 별이 빛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내 별은 저기 바로 우리 위에 떠 있어요. 저도 좀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게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된 점은 좀 목표가 없고 꿈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스포츠건 미술이건 뭐 다른 일이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별은 위에 존재하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서 꾸준한 노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